우리가 경매 세계에 있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겪어. 그렇죠. 별의별 일을 다 겪는데 나름 이 바닥에서는 조금 잘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이렇게 하면 100% 나한테 죽을 수밖에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긴 호흡에서 보면 뛰어난 놈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날아다니면서 진짜 눈을 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도 없고,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이 대동소이한 이 경매 세계에서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 또 어떤 재밌는 사연을 또 들으셨나 보죠? 이 물건은 우리 회원이 낙찰 받아가지고 또 시간은 시간대로 내버리고 또 손실이 난 그런 물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또 이렇게 잘 처리한 사람도 때로는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조금 씁쓸하기는 합니다. 어떤 물건인데 이렇게 씁쓸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봐봐. 2020 타경 47183 물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당연리에 있는 임야입니다. 고덕이네요, 고덕. 고덕이면 그 고덕 신도시의 고덕인가요? 그렇지. 지분이고요. 면적은 크지 않고 44평 정도 되는 임야이고요. 감정가가 3,400. 거기서 한번 유찰된 상태에서 총 5명이 입찰했습니다. 5명이 입찰을 해서 많이 썼어요. 3,300에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이름으로 낙찰을 받았네요. 그때 법인으로 낙찰 받았기 때문에 꽤 유용한 측면이 있었어. 물론 또 지목이 임야니까 농지증도 필요 없고, 법인이 낙찰 받았다라고 하지만 3천만 원이 넘으니까 대출이 나올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세금에서도 조금 자유롭고. 그렇지. 그런 것까지 조금 감안을 하면 이 낙찰 금액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금액이라고 나는 그 당시에 판단했었어. 그런데 진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이 물건이 지분이었는데 그 지분권자, 즉 공유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 보통은 이 지분 물건을 낙찰받으면 공유자하고 협상을 해서 공유자에게 다시 되파는 그 전략을 가장 먼저 삼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공유자들이 진짜 보통의 상식을 뛰어넘어 버렸어. 내가 진짜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된 것 같아. 토지 현황을 보니까 계획관리 지역의 임야이고요. 여기 보니까 분묘가 있네요. 분묘. 분묘가 있어서 분묘 주인에게 되파는 그런 전략을 사용하기 위해서 낙찰을 받은 것 같네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평택의 고덕이잖아. 고덕 신도시에 대한 영향을 절대로 배제할 수는 없었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야인데도 이 단가를 보면 평당 한 100만 원에 육박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저 묘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훨씬 더 나아졌을 테고,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저게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받았다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내가 살짝 들더라고. 이렇게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거네요. 분묘가 여기 하나 보이고, 뒤쪽으로는 이제 가족 낙골묘 같이 보여요. 이 사진상으로 놓고 보면 저 뒤쪽에 있는 낙골묘도 그렇고 여기 앞에 있는 묘도 그렇고 누가 좀 손을 댄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 그렇죠. 이런 느낌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지분권자가 묘지에 애착이 좀 많구나, 내 지분을 비싼 값에 사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배워야 할 게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듯이 물건 사진을 보고 이 분묘를 관리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장점을 두게 되면 또 다른 단점들을 못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보면 분묘가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자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봐. 니네들이 분명히 이렇게 애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협상을 임해서 내 지분을 도로 사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 공유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진짜 이 전략이 계속 주요를 했어. 알아서 해. 그러면 낙찰자가 오히려 더 깝깝해져 가지고, 낙찰자 입장에서는 뭐해? 결국에는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고 안 나오면 형식적 경매를 해서 경매 넘겨서 대금 청산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돼서 딱 나온 거야. 자, 그 상황까지 2년 걸렸어요. 2년 걸려서 경매에 나왔는데 정말 내가 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내가 말을 했냐면 낙찰자가 누군 줄 알아? 설마 공유자? 설마가 항상 현실이 되지. 이거네요. 2022 타경 48517 사건이고요. 얼마 되지 않았네요. 11월 27일에 낙찰자가 나왔는데 1억 2,800. 그러니까 이 한 번 유찰되고 최저가에서 살짝 더 얹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입찰 1명이라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3명이 공동 입찰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결국 첫 번째 낙찰자는 자기가 돈 내서 낙찰받고 시간 내서 형식적 경매 내서 결국은 공유자한테 저렴한 값에 헌납한 꼴이 돼버려. 그렇죠.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형식적 경매에 들어가면 온전한 물건이니까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겠지? 당연히 이 상황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이 안 되는 이유는 뭐야? 어찌됐건 묘지가 계속 이어져 있잖아. 그렇죠. 만약에 형식적 경매에서 저 묘지가 치워졌다면 지금의 저 신건 가격을 훨씬 더 뛰어넘었을 거야.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위성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묘가 걸쳐져 있는 거고요. 지적도를 보면 묘가 이렇게 세 기가 걸쳐져 있는, 또 여기 위에 묘하고 아래 묘하고 그 사이에 있는 이 땅이기 때문에 묘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유자가 사줄 가능성도 있었지만, 이 묘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고 형식적 경매를 넘어갔을 때 감정도 적게 될 뿐더러 낙찰자도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무엇보다도 공유자가 일찌감치 간파를 한 것 같아. 너 정말 투자 목적으로 들어온 거고 저 땅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딱 판단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어떤 것도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을 회수해야 되니까 저 땅에 대해서 뭔가 형상을 바꾸거나 분묘를 이전하거나 하는 그런 노력보다는 어찌됐건 빨리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공유자에게 저 땅을 갖다 바치는 그렇게 끝났어. 그러니까 지분 경매를 할 때 공유자가 사준다는 생각만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사주면 좋겠지만 사주지 않았을 때 뒷일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예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형식적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낙찰받은 금액 이상으로 낙찰이 될까? 내가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계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법인으로 받다 보니까 소송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없어. 그런 점도 지금 지나고 나니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결국은 공유자가 이겼어. 그런데 이런 일이 뭐 단순히 있건 이겠어. 공유자가 훨씬 더 높은 위치에서 낙찰자를 찍어 누르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 그렇죠. 우리가 모를 뿐이지 이렇게 공유자한테 당하는 일도 많고, 모르겠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그냥 한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런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배웠다라고 하면 나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이 건 하나로만 만약에 시작을 했다라면 아프지. 많이 아프죠. 그런데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 조금 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경험치로 놔두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인으로 투자를 하셨으니까 또 이 결산을 할 때 결손 처리를 하면 또 그렇게 큰 손해는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투자를 할 때는 최악의 순간, 형식적 경매가 아니라 정말 지분으로 쪼갰을 때, 아니면 형식적 경매로 던졌을 때도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 물건까지 계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